안녕하세요. 원탑 경영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경준 경영지도사입니다. 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금 확보, 마케팅, 직원 관리 등 대표님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나아가서 부동산 투자로 자산 형성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7년 정도 은행에서 일했고 떡볶이집, 고시원, 파티룸 등 여러 가지 사업도 했었습니다. 또 자녀 교육 관련된 책도 썼었으니까 참 많은 걸 한 것 같아요. KB금융지주라는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이게 노후 준비 진단과 거주지 선택 조건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기본적인 그 의식주만 바라봤을 때 한 달에 최소 생활비가 평균 251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이라도 여행을 가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손주들한테 용돈을 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369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369만 원이라는 돈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요즘 시세에 걸맞는 생활비를 생각해 봤을 때 나는 3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500만 원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시세만큼을 노후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보고서에 따르면 희망 퇴직 연령은 평균 65세예요. 근데 실제 퇴직 연령은 55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린 더 일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빨리 퇴직을 하게 되는 거죠. 대략 60세에 퇴직해서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은퇴 후 30년을 살아야 되는 건데 한 달 생활비를 250만 원씩 계산을 하면 60세에 9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고요. 350만 원씩 계산을 하면 12억 6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30세부터 60세까지 경제활동을 하고 60세부터 90세까지 할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니까 매달 600만 원씩 벌어서 300만 원인 반을 뚝 잘라서 저축을 해놔야 나중에 노후에 300만 원의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버는 돈의 반을 저축해놔야 노후에 이만큼의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자산 배분이 90% 이상 중요하다고 해요. 싸게 사야 되는 거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종목을 잘 선택해야 많이 오를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런 타이밍이나 종목 선정 같은 건 뭐 한두 번은 운이 좋아서 잘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딱 좋은 시점을 고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자산 배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억의 시드머니가 있다면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뭐 주식, 채권, 뭐 현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돈을 잘 벌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돈 벌 기회를 얻으려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업종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어떤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년에 뭐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아니면 몇 억을 벌 수도 있는 거죠. 뭐 까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도 일종의 투자라는 관점으로 보면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얻는 수익률도 달라지겠죠.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투자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남들과 다르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어려운 행동인 것 같아요. 다르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평소에 자산 배분을 할 때 뉴스든 주변 사람들 말이든 이게 좋다더라 아니면 뭐 여기에 투자하면 대박이다 이러면서 어떤 자산에 이렇게 몰려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저도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이 상품 투자처가 있을 때 남들이 막 몰려갈 때 우리는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요. 경제 위기도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또 반대로 투자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게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효과는 분명할 거예요. 요새 이제 암호화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 쭉쭉쭉쭉 올라서 시장 상황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몇 년 전인 거죠.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암호화폐를 하고 싶은데 뭐 계좌를 만들고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고 가시면서 저는 생각됐던 게 이게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암호화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거는 뭔가 끝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거슬러 또 올라가면은 제가 2008년도 때 그때 우리 리먼 브라더스 금융 위기가 왔었잖아요. 이때는 제가 사회 초년생이니까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이제 뭐 형들부터 시작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지금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해야 돼. 있는 거 돈 있으면 투자해야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금융위기다, 뭐 대폭락이다, 뭐 반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뽑아보면은 주변에서 말은 했지만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 했었으면 이게 30%든 50%든 100%든 이제 수익이 났었을 거란 말이에요.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남들과 무조건 다르게 해야지 돈을 버는구나 라고 이제 느꼈던 거고요. 요새 이제 유튜브 보니까 발행어음 아니면 뭐 RP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이 많은데 뭐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우르르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건 사실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상품이나 종목에 목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그래 봐야 1, 2%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발행어음을 좋다고 해서 봤더니 뭐 한 5% 준다고 해요. 근데 뭐 안정적인 예금을 봤더니 제가 오늘 이제 오전에 보니까 5% 가까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뭐 거기는 뭐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3% 후반이든 4%든 이런 상품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발행어음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잘 모르는 거 공부해서 막 증권을 찾아가고 하는 것보다 예금을 하셔도 사실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여유롭게 이렇게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 그 시기가 와요. 그때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노후에 이제 우리가 55세든 60세든 어느 정도 자금이 있겠죠. 그러면 이 자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불리는 작업을 하던 아니면 지키는 작업을 하던 뭔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봤을 때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좀 더 안정적인 곳에 이제 비중을 두고서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투자자가 있어요. 레이 달리오라고 있는데 이 유명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올 웨더 전략을 쓰는데 어떤 경제 상황이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 채권, 원자재처럼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그런 자산들로 분산을 시켜놓는 건데 연평균 수익률이 뭐 1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경우에도 1%가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기로 정하면 이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식에 60%, 채권에 40% 이렇게 크게 그냥 그 두 가지로 나눴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유지하면서 가는 게 우리가 노후에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게 괜찮다라고 해서 휘입슬려가지고 주식을 갑자기 70%, 80% 올리고 하는 것보다는 내 성향에 맞게끔 정한 처음 그 자산 배분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시는 게 제일 좋은 원칙이지 않나 싶어요. 100에서 내 나이를 빼보는 거예요. 30세이신 분이에요. 그러면 100에서 30을 빼면 70이잖아요. 그러면 이 70%에 해당하는 건 공격적인 거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식형이 될 거고 나머지 30%는 채권형처럼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은 상품을 찾으려고 하면 종류가 너무 많아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런 정도만 알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크게는 주식형, 아니면 뭐 채권형, 아니면 현금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고 다른 투자처는 부동산도 있겠죠. 주식형에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찾고 싶어요. 나는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실제로는 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방법이 있겠죠. 삼성전자 아니면 뭐 SK 이렇게 직접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나는 종목을 잘 못 고르겠어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접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펀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펀드에는 뭐 주식형이 있고 채권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차치하고 그냥 펀드라는 상품 간접 투자를 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그냥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권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채권도 우리가 직접 국공채를 매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채도 매매할 수 있고요. 수익률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직접 매매하는 게 난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권형 펀드를 하시면 또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코인과 제가 예전에 이제 트레이딩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통화상을 하는 거예요. 외환 투자인 건데 예를 들어 $1 환율 있죠. $1 환율이 오를 것 같아 하면은 상승 베팅을 할 거고 내릴 것 같아 하면은 하락 베팅을 할 거잖아요. 비트코인도 사실 그런 거예요. 이게 2분의 1 확률로 그냥 봤을 때 오를 것 같아 상승, 내릴 것 같아 하락인 거죠. 두 개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때 했었을 때에는 해외에서 하는 그런 사이트였는데 5,000불로 대회가 열린 거예요. 처음 시드머니가 5,000불로 시작해서 제가 2주 동안에 2만 불 이상을 벌어서 1등인가 했었던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제가 트레이딩을 막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지 않아요. 24시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게 막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올랐어 내렸어 이러고 계속 확인해야 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 해요. 안 하고 한다라고 치면 제가 한 몇십만 원 그냥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게 최근에 보니까 100% 이상 나긴 했더라고요. 그래봐야 사실 얼마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암호화폐라고 해서 무조건 나는 이거 싫어하지 마. 이거 뭐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하고 좀 달라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결국은 투자처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공격적인 성향이야 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직접 매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거에 펀드 같은 게 또 있잖아요. 그렇게 투자를 하셔도 되는 거겠죠. 저는 그냥 주식이든 통화상이든 암호화폐든 이거는 그냥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주식이냐 비트코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이게 투자처로 봤을 때 달러나 엔화나 결국은 이제 외환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게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외환 예금? 요즘에 그런 은행 가면 많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입해 놓으면 내가 뭐 10만 원, 20만 원어치 이렇게 넣을 때마다 그만큼 그냥 사시는 거거든요. 엔화든 달러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매매를 한 거고, 이런 외화 통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적으로 뭔가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중요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 내가 엔화가 좀 싸진 것 같아? 그러면은 뭐 20만 원 아니면 뭐 100만 원 이렇게 주기적으로 사시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통화성이라는 게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빨리빨리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 사고팔고를 반복했던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뭐 내가 돈 생길 때마다 그래 지금 엔화가 싸진 것 같네? 엔화 50만 원. 지금은 달러가 싸진 것 같은데? 뭐 달러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적립적으로 투자해 놓으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캐시 규칙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산이 2배가 되는 기간을 빨리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뭐 4% 예금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72 나누기 4를 하면 18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4% 되는 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 18년 뒤에 2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 수익이 나는 상품에 투자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72 나누기 10이니까 7.2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1억을 투자했을 때 2억이 되는 그 기간이 7.2년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빠르시겠죠. 우리가 1억을 갖고 있는데 몇 퍼센트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얼마 만에 2배가 돼?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3%에 투자하면은 24년 뒤에 2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근데 복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도 유튜브에서 보면은 너무 무섭게 썸네일을 해놓는 것들이 많아요. 가족 간의 이체하면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가족 간의 이체, 제가 예를 들어 동생한테 아니 엄마한테 돈을 준다고 했을 때 이거를 뭐 줄 때마다 뭔가 신경 써야 되고 할 만한 금액을 저희가 이체하진 않잖아요. 저는 그래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몇십만 원 오가는 거일 텐데 가족 간의 이체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써야 되나 싶고, 실제로 수백만 원씩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겠죠. 이게 증거자료를 남겨야 되기도 하니까요. 1000만 원 이상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이제 보고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또 기간으로 봤을 때에는 10년 안에 이체한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합산이 돼서 증여세에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은행이든 아니면 ATM 기기에서 현금을 뽑아서 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뵙다 보니까 이분들은 또 현금 또 많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 근처에서 또 집 근처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그냥 쟁여놓고 계세요. 근데 이게 예전 같지 않아서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현금을 찾아가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많이 찾아가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국세청에서 모를까요? 내가 직접 찾아서 700만 원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썼는데요? 라고 조사 나왔을 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용인시켜주지 않는 것 같아요. 증거 자료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예금을 인출한 분이 근데 사망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금융정보를 조회해서 인출 내역을 보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썼는지를 알아야 뭐 세금을 매길 거잖아요. 근데 인출 내역을 보니까 다른 기록 없이 그냥 인출한 걸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재산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상속 재산에. 이런 경우에는 자녀 입장에서 내가 쓴 것도 아닌데 라고 하고 있다가 세금을 왕창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내용을 보면은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 또는 2년 이내에 5억 이상을 예금을 인출했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상속 재산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 현금들을 모아서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걸 매입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갔을 때 뭔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소명할 때 아빠한테 받았어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출처 조사 소명을 잘 못하면 그대로 이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여 관련해서는 10년간의 누계 한도를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세무 대리인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10년에 5천만 원씩 또는 미성년자는 2천만 원씩 이렇게 증여를 꼬박꼬박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긴 하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태어나자마자 너 2천만 원 줄게 애기한테 주고, 10살이 됐을 때 또 2천 주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됐네 5천만 원 주고, 이렇게 하면은 31세인가까지 한 1억 4천을 줄 수 있어요. 2천, 2천, 5천, 5천. 그렇게 하면 얘는 성인이 됐을 때 1억 4천을 그냥 세금 없이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있으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매달 200, 300씩 이체시켜 주시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평소에 아무 일도 없으니까 괜찮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이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10년 안쪽에 자녀에게 갔던 그 돈들이 이제 합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수천만 원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을 수는 없으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상증법 46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 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치료비나 생활비, 교육비로 증빙자를 남겨놓는다 하면 세무조사 또는 세금에서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기록을 남겨놓지가 않죠. 사회통념상이라는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주관적이긴 한데 일단 거래 기록으로 꼭 그냥 남겨놓으시면 돼요. 뭐 생활비를 썼다, 교육비를 썼다 기록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조사자가 봤을 때 사회통념상이라는 그 개념을 좀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게 기록한 만큼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일부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겨놓은 걸 통해서 세금이 확 줄어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족 중에 자녀 아니라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경제 공동체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체 내용만으로는 증여를 추정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돈을 이체시켜줬어. 이거는 다 증여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돈을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샀을 때에는 출처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부동산이나 주식을 샀네? 그러면은 또 세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저는 이제 자녀가 미성년자니까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주식 투자를 해줘? 아니면은 부동산 토지를 사줘?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 법인을 만들 거예요. 이 법인을 만들어서 자본금을 처음에 넣을 텐데 뭐 자녀가 2천만 원까지 비과세야? 그럼 2천만 원 자본금 해놓고 추가적으로 뭐 배우자 2천만 원, 제 자본금 6천을 하면 그냥 총 1억이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 회사에는 1억이라는 자본금이 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수익 활동을 해서 뭐 나중에 1억이라는 그 자본금이 자녀가 30세 정도 됐을 때 우리가 투자를 계속 잘해서 보니까 법인의 가치가 한 5억 정도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녀한테는 내가 2천만 원을 해줬지만 나중에 5억이라는 그 가치가 됐을 때 20%는 1억이란 말이에요. 2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1억을 이제 얘는 그냥 가져가게 되는 거죠. 대기업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기업에서 왜 자녀들이 어렸을 때 기사도 많이 나잖아요. 많이 이렇게 증여해놓고 나이도 어린데 뭐 지분을 많이 갖고 자산이 많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린 대기업이 아니지만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 놓고 자녀의 지분 뭐 20%, 30%뭐 정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 활동을 꾸준하게 해주면 훨씬 더 세금을 절세하면서 이 아이가 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증여를 받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1억, 5억, 10억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증여공제라는 게 있어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겠죠. 그리고 또 성인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증여공제를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과세표준이 되는데 과세표준에서 그 각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고 거기서 누진 공제액을 빼면 우리가 실제로 내는 세금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울 텐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7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7억 5천만 원에서 아까 말한 증여공제가 저는 성인이니까 5천만 원을 빼는 거예요. 그럼 7억이죠. 7억에 해당하는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이 있어요. 그게 30%예요. 7억 곱하기 30하면 2억 1천만 원이죠. 누진 공제액이 또 있어요. 얘가 6천만 원이에요. 이걸 또 빼면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억 5천만 원을 내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성인이다. 10년 동안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합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하게 5천만 원보다 더 받았어? 세금 내야 되는구나. 5천만 원보다 덜 받았어? 안 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5천만 원을 넘었을 때에는 구간에 따라서 10%냐, 20%냐, 30%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돈을 잘 불리는 거 또는 이제 세금을 절세하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영상 잘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